tariff. 우리 깡패토끼 깡토님, 김상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나오자마자 1등. 네. 뭐가? 책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거 제목도 되게 잘 지신 것 같아요. 네, 제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출판사랑 협의했을 때 가장 그 제목으로 그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정립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결정했습니다. 또 원체 깡토님이야 뭐 이제 제야의 고수 이쪽에서 특히 이제 전업 투자자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현명한 투자자들의 모임 그쪽에서도 되게 이제 오래 커뮤니티 활동도 하셨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책 제목대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가잖아요. 네네. 손실을 길게 못 잘라내고 수익은 짧게 조금 수익 나면 이제 금방 팔아버리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제일 크잖아요. 손실에 대한 사실 부담감. 그 손실 회피 전략이라고 해서 그렇죠. 손실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이 수익을 볼 때 얻는 고통보다 한 두세 배 이상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손실 이거 잘라내면 지금 당장 나한테 손해니까 잘라내지 말고 버티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손실 확정 안 했으니까. 네네.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겠죠. 그렇죠. 계좌는 불편한데 마음은 편하니까 그대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득이 되고 경험이 돼가지고 주가가 빠져서 나한테 신이 나에게 기회를 줬구나.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대부분의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적정 주가보다 많이 하락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펀드멘털 훼손이라든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 부분이 늘어날 경우에는 조금 잘라내고 오히려 수익은 길게 가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도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좀 섹션이 나눠 있긴 합니다만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와 그다음에 트레이딩 영역도 있고 뭐 자동 시스템 트레이딩, 그렇죠. 추세 추종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깡토님은 그런 계좌에 마이너스 20-30% 이상 되는 거 없으세요? 가치 투자 계좌는 있습니다. 마이너스 20% 이상 가는 것도 뭐 허다하게 있는 거고요. 대신 추세 추종 계좌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0%씩 가는 거는 뭐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그러니까 깡토님이 그래도 좀 이제 독특한 게 가치 투자부터 추세 추종 그리고 컴퓨터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시스템 트레이딩까지 이제 다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 모두 다 하시는 이유는 다 돈이 되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투자의 정답이라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애초 제가 막 배우고 투자를 배울 때는 가치 투자가 답이다. 이게 가장 근본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심지어 꾸준히 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결국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누구나 가능하다. 그런 입장으로 생각해서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도전했고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 추종, 일반 트레이딩, 가치 투자 다 달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매매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만류기종이라고 해야 되나? 다 하나의 물결로 다 합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데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뒤에 그 추천사 써주신 분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바람의 숲, 선진장, 알바트로스, 압구정 교주, 좋은 습관님까지 와 쟁쟁합니다. 이분들의 자산만 합쳐도 여의도에 빌딩이 몇 개입니까 지금? 와. 근데 이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알바트로스님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좀 친분은 있고 추세 추종이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네. 알바트로스님은 좀 이제 다양한 전략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실질적으로 알바트로스님만 추세 추종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계속 하시는 전무후무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네네네. 나머지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보실 때 깡토님이 하는 추세 추종이나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대부분 이제 가치 투자를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추세 추종을 할 필요 있느냐
일반 트레이딩 해봤자 뭐 바쁘기만 하지 성과가 미흡하다 잔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 사파다 마교다 막이요. 이 마귀 같은 소리를 자꾸 떠든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이거 수세수종이나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예. 저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이제 현들도 인정을 해준 거죠. 아 추세 추종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구나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형들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궁금성을 가지면서 물어보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세 추종을 시작하신 게 한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얼추 이것만 해도 10년 이상.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10년은 네네. 안 됐어요? 네네. 추세 추종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국내 관련된 서적이나 그 자료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대부분 해외 시장이나 파생 위주였기 때문에 그때는 알지만 뭐 제대로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에 접목시켜서 했던 거는 저기 16년 이후부터 접목해서 사용했습니다. 10년 조금 안 되셨네요. 바람의 숲님은 저희가 YG 클럽 세미나 때 모셨었고, 선진장님은 저희 이제 종종 나와주고 계시고, 알바트로스님은 제가 이제 섭외하려다가 이제 대차게 미끄러졌습니다.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바트로스님. 압구정 교주님은 제가 섭외 전화만 한 120통 한 것 같고, 뭐 불과 최근까지도 이제 거절당하고 있고, 좋은 습관님도 요즘 제 전화를 피하십니다. 이분들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세 가지의 투자 방법 중에 누적 수익률이라 해야 될까요? 성과가 가장 좋았던 건 어떤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가장 오랫동안 했던 가치 투자가 성과가 제일 좋았고요. 요거는 이제 한 20몇 년? 10몇 년? 20년 좀 안 되셨나요? 네네, 20년은 안 됐고요. 근데 가치 투자로 베이스로 저는 올라왔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사실 성과는 누적으로 보면 제일 좋았고요. 근데 최근 들어 뭐 코로나 이후 시장으로 본다라면은 가치 투자 쪽에서는 조금 주춤했고 실제로 추세 추종이 비자발적으로 가치 투자가 주춤하면서 추세 추종이 계좌가 올라오면서 지금은 추세 추종이 조금 성과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어떤 차이라고 보세요? 진짜 장세? 이게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요? 네네. 항상 투자하다 보면은 그 시장 장세에 맞춰서 잘 되는 매매 방법이 있거든요. 뭐 물론 가치 투자라는 자체는 근본 자체는 계속 잘 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네. 과거에 뭐 IMF 전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뭐 저 PBR이라든지 극도로 싼 주식 뭐 이런 게 같다라면은 코로나 이후부터는 조금 종목 강세가 더 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던 종목이 더 가는 거. 예를 들어 뭐 고빈도 매매라는 HTF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HTF는 계속 유명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주식 탓할 때 공매도 탓을 한다면 네. 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저기 HTF 때문에 시장이 교란된다. 우리나라도 특히 뭐 메릴 린치 창구 통해서 그런 거 많고 막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국내 시장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가던 종목들 뭐 코로나 이후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 들어 모진 가던 종목들이 더 가는 장세가 나오면서 추세 추종이 좀 더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 시장 규모도 작고 유동성도 적고 막 이런 데다가 그런 고빈도 매매가 시장을 이제 확 올렸다 확 내리고 막 이러고도 있고 종목별로 보면 더 심하고 교보증권 광클맨 약간 그런 것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아, 네,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들어가는 고빈도 매매. 그 테크노 펀더멘탈리스트. 아유 어려워. 테크노 펀더멘탈리스트? 이거 네네. 어떤 의미예요? 본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네네. 사실 테크노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네. 과거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저 뭐 니콜라스 다바스의 책에도 나오고 뭐 윌리엄 오닌 책에도 나오고 하는 보통 이제 추세 추종이라면 일반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네.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지 않고 그냥 기업의 차트, 가격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기술적 매매. 네네. 기술적 매매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 테크노 펀더멘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도 캔슬림이라고 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커비드 핸들이라든지 어떤 선호하는 패턴이 나올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뭐 최근에 마크 비너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기업의 펀더멘탈을 기본적으로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거를 테크노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술적 매매 하시는 분들은 차트만 보면 되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파는 회사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식, 주가라는 껍데기일 뿐이다. 그것만 보고 매매하면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확실히 요즘 트렌드는 좀 달라지는 거고. 네네. 펀더멘털 위에서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저 YG 클럽 세미나 하실 때 캔슬님 잠깐 얘기해 주신 적 있으시죠? 네네. 그거 저희 밑에 보면은 그 뭐라지 유튜브 쇼핑인가 거기에도 예전에 깡토님이 해주셨던 세미나 걸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좌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가치 투자 그 다음에 트레이딩용. 네네. 처음에는 저도 트레이딩을 배우고 나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좌에 분리를 안 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네네. 예, 같이 하다 보니까 매매가 흔들리더라고요. 분명 매수할 때 가치 투자로 매수했는데 조금 빠지다 보면 뭐 추세추종으로 바꾼다거나 혹은 추세 추종으로 분명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뭐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제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업 공부하면서 이건 가치가 이러니까 좀 더 지켜볼까 이렇게 여유를 자꾸 두더라고요. 예, 저도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럴 바에 아예 계좌를 분리를 해서 한 계좌에서는 가치 투자를 하고 한 계좌에서는 추세 추종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계좌를 나눴더니 오히려 성과가 뭐 급격하게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아가 막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Y스트릿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으면 가치 투자 계좌에서는 계속 홀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종목인데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계속 사고 팔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분리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원하던 매매로 안 가고 여유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해가지고 확실하게 가치 투자로 산 거는 가치 투자로 하고 추세 추종으로 산 거는 추세 추종으로 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추세 추종이나 이쪽 계좌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가치 투자 계좌에서는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추종은 보통 달리는 말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가게 어떤 특별하게 겹치는 경우가 그동안 쭉 많은 매매를 했지만 겹치는 경우 잘 없습니다. 또 가치 투자는 또 싸게 사야 되니까 네네. 그걸 또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 분리하고 나서는 그런 어떤 원칙이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네네. 처음 할 때는 무너졌었는데 이제 계좌 분리하고 나서 이제 시간도 제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익숙해서 특별하게 원칙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원칙은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트레이딩 쪽에서는 알고리즘을 직접 다 짜놓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뭐 원칙이 달라질 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시스템 어길 일도 트레이딩은 없는 말 거고. 그대로 그냥 방치에 가깝고요. 방치예요. 네네. 만들어 놓고 나서는 MDD라고 맥스 드로우 다운이라고 해서 내가 과거에 이제 어떤 전략을 구상해서 백테스트를 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동안의 과거 손실이 최대 낙폭이 어느 정도였다. 뭐 10%였다. 근데 최근 들어서 10% 이상을 과반수 이상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전략을 수정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 그냥 방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MDD, 그러니까 맥시멈 드로다운 최저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손절을 할 것인가 이건데 평소에 한 10%로 해놨다면 요즘처럼 변동성이 커질 때는 요럴 땐 한 15%까지는 좀 열어놓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변경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맥스 드로다운 같은 경우에 계좌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좌가 내가 뭐 10% 이상 하락이 났다 하면 시스템을 멈춘다거나. 종목별로가 아니라. 네네네네. 계좌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아하, 오, 재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가치 투자 부문에서.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현투모라든지 스터디 모임 여러 개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깡토가 이거 추세 추종으로 잘 된대. 이래서 약간 좀 넘어오신 분들도 있나요? 아니면 나도 한번 같이 좀 해보자. 네네. 원래 이제 가치 투자 스터디는 대부분 다 가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세 추종으로 막 엄청나게 넘어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달라진 점이 뭐가 있다면 과거에 이제 일반 트레이딩 등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추세 추종을 했을 때 생각보다 효율이 좋구나. 심지어 추세 추종이라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가치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추세 추종을 하게 되면 수익이 더 좋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를 우리가 적정 가치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 검정 교과서가 어느 정도 뭐 납품이 돼서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힐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매출에 대한 영향을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 조사를 할 때 대부분 그 적정 가치를 베스트 케이스로 안 하고 보통 베이스나 워스트 케이스로 계산을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네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정 가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보통 그런 보수적인 적정 가치를 계산하고 나서 주가가 그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팔게 되죠. 가치 투자. 네네 맞습니다. 항상 적정 가치를 보수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그 이후부터 뭐 2배씩, 3배씩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세 추종 같이 접목하는 겁니다. 매수는 가치 투자로 접근하고 이제 매도할 경우에 아하. 자기가 원하는 그 적정 가치의 일부분을 매도하고 수익 쿠션을 확보시키고 나머지를 추세가 꺾인다든지 추세 추종을 접목해 가지고 좀 더 끌고 가면은 수익이 또 극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치 투자자들이 추세 추종을 도입하면은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흔히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팔게 되고 거품이라는 것의 맛을 못 보죠. 네네. 제 가치에 오면 파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책에서도 쓰신 것처럼 맥주도 거품이 제일 맛있다. 네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가치 투자 계좌에서 좀 일찍 팔지언정 추세만 살아있다면 오버슈팅 가는 것도 다른 계좌에서는 계속해서 따라가는. 네네. 그리고 가치 투자 계좌 내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에서 일부 팔고 나머지는 추세 추종 하듯이 끌고 갑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건 깡통님만의.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를 배우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먼저 배워야겠죠,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물론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네. 네네. 다르긴 한데 가치 투자를 배우는데 시간이 좀 또 많이 걸리잖아요. 펀더멘탈 분석하고 어느 정도의 기업의 가치랑 뭐 밸류에이션 측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무조건 가치 투자를 먼저 배우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몸에 맞는 거, 성향에 맞는 거, 시장에 맞는 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차근씩 올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하던 사람들이 추세 추종을 접목했을 때 더 잘 되더라. 네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뭐 추세 추종에 비해서 가치 투자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업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자기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근본이니까 근본에 가까운 게 가치 투자다 보니까 당연히 가치 투자의 기본 베이스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좋은 회사, 좋은 기업을 샀을 경우에 높은 확률로 상승되는 거고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로 봤을 때는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끌고 가고 그리고 추세 추종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배당 수익률 같은 거는 추세 추종보다는 그래도 가치 투자 쪽에 얹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네. 근데 평소에 물타기를 거의 안 하신다고 책에 쓰셨던데 네네. 그거는 가치 투자 계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추종 계좌에서는 물타기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거기는 불타기고. 네네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치 투자 계좌에서도 이걸 어디까지 물타기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계획적인 분할 매수가 있는 거지 비자발적으로 제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거 비중으로 더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어쩔 때 한 번씩 사냐면 제가 비중은 이미 다 채웠는데 회사의 펀드멘탈도 이상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외적인 변수, 시장의 악재라든지 뭐 정치 리스크라든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바텀 피싱으로 일부 조금 추가 매수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가격이 더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물타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목이 빠져서 마이너스를 조금 더 이제 희석시켜 보려고 하는 물타기가 아니라 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저렴해졌을 때. 네네. 그때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펀드멘탈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 분석,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또 해야 하는 거고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중간 중간에 뭐라 해야 되지? 뭐 부록이라고 해야 되나?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142페이지에 인베스터들을 위한 이제 체크 포인트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대신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뉴스가 없을수록 좋다고요. 네네. 어떤 종목 선정함에 있어서. 네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가치 투자나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그 저평가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평가 종목이라는 게 기업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된 종목은 저평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통 저평가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적정 가치의 현재 주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그 이상 올라가려면은 적정 가치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어닝 서프라이즈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커버했는데도 틀리는데 그렇죠. 일반 뭐 회사 다니면서 이게 이거보다 실적이 더 나올 거야 예상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런 종목에서 승부수를 던지기보다는 시가총액이 작고 애널리스트가 커버하지 않는 난레이트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좋습니다. 소유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도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나와 있는 거는 스트릿 컨센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상의 뭐 서프라이즈된 실적이 나오거나 소외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정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때는 급속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스몰캡, 소형주 뭐 이런 거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다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야, 그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슬리피지가 발생되지 않느냐. 금액이 커질수록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호가가 많이 비어 있고.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매수할 때는 사실 약간 좀 피곤하거든요. 긴 네네네. 시간 동안 뭐 하루 이틀 매수가 아니라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몇 달씩 매수하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깡통님처럼 좀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최대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 내가 오늘 이 종목을 뭐 좋게 봐가지고 오늘 안에 다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기간을 두고 내가 어느 가격까지는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그 가격 내에서까지만 분할 매수할 거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심지어 몇 달이 걸려요? 네네 그렇습니다. 와, 저 같은 사람이 하루 만에 몇 달이 걸린다고? 근데 그거를 계획한 분할 매수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처음부터 이 종목을 예를 들어 뭐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을 거야라고 예상을 한다라면 네네네.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매수하는 거죠. 그럼 한 3개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네. 얼마를 사시길래? 한 1억 사는데 한 달 동안 나눠서 사 이럴 리는 없잖아요. 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 그 계획성 있게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문 현답을 또 이렇게. 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까지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또 발굴 자체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또 스터디도 하고 탐방도 다니고 발굴도 하는 거고요. 참고로 노다지 아이알러트 보시면 거기서 또 발굴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노다지 아이알러트도 고정돼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또 하나가 이 체크 포인트 중에 HS 코드로 수출입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회사는 오히려 투자가 어렵다고요. 예, 대부분 요새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가 되게 빠른데요. 예. 수출입 데이터도 수출입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그 네. 수출입 데이터를 자꾸 보게 되면은 저기 숲을 안 보고 나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결정적인 이유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수출입 데이터 결국 수출입을 잡으려면 회사마다 뭐 다 다르겠지만은 선적 기준이 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5월 달인데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꼈잖아요. 예. 작년에는 이렇게 긴 연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근무일 수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 수출입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입이 꺾였다 하고 매도하게 되면 분명 회사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단 근시안적인 이제 수출입 통계만 보고 가지고 매매를 하면 큰 그림을 놓치고 작은 그림에 그냥 일이 hil비하면서 잦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통계는 참고는 하되 이걸 기준으로 삼고 매매하게 되면은 너무 빠른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HS 코드 따가지고 수출입 데이터 참고하는 게 굉장히 이제 몇몇이 하는 일이었는데 빅잼이었습니다. 빅잼이. 근데 요즘엔 다 하고 있으니까 수출입 데이터도 우리나라는 뭐 10일마다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인지 소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털린 종목이 삼양식품 아닙니까? 거의 원조 아니었습니까? 삼양식품이? 네네. 그 결국 수출입 통계를 보다 보니까 큰 트렌드를 보지 못하고 네. 한 달 뭐 10일 정도의 수출 판매만 보가지고 꺾였네 하고 어. 빨리 매도하게 돼서 맞아요. 네네. 오히려 그런 거는 그냥 흐름 자체만 보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10년 동안의 그 삼양식품 캔들 이렇게 보면은 장대 음봉 꽤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나온 날. 네네.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10일마다 꼬리가 달립니다. 화장품 특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 근데 거기에서는 별로 먹을 게 없다라기보다는 너무 또 노이즈가 많다. 어렵다. 네네. 이런 측면으로. 이익률이 높을수록 좋지만 너무 높은 건 좋지 않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대부분 이제 이익률, 뭐 ROE나 뭐 OPM에 대해서 고민할 때 높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높을수록 경제적 혜자가 있는 회사가 맞긴 맞습니다. 네. 좋은 회사가 맞긴 한데 문제를 본다라면 저희는 성장한 회사 앞으로 좋아질 회사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OPM이 높거나 ROE가 높은 회사는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의 성장보다는 유지 혹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높으면은 반대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너무 낮아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높아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적당한 너무 높지도 않고 시장보다 약간 좋은데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률이 짱짱하게 높은 회사보다는 이익률이 올라가는 회사, 네네. 개선되고 있는 회사. 또 이제 주식은 그런 희망을 먹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OPM이 개선될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성장하는 회사가 훨씬 좋습니다. 보통 OPM이 개선될 때 그냥 판관비를 줄인다거나 고정비를 절감해서 개선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구조적인 성장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떤 조정에 의해서 조절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보다는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제품 믹스가 좋아지면서 ASP가 올라가는 그런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IR을 안 하다가 갑자기 IR을 하는 회사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쓰였어요. 물론 이제 모든 회사가 다 IR을 하면 다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IR 담당자가 겸직입니다. 그렇죠. 뭐 재무팀이나 뭐 네네네. 기획팀에 네, 큰 회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 겸직이다 보니까 IR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전화 받을 시간도 없죠. 네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또 소외가 됐고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런 회사가 많은데 거기까지는 괜찮고 IR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좋은데 네. 근데 IR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막 IR을 공격적 여의도에 나와서 NDR을 그쵸. 돌거나 갑자기 열심히 이거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이제 자금 조달을 앞두고 있거나 회사에서 주가를 부양해야 될 뭔가의 목적이 생긴 거죠. 그쵸. 예,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저도 하도 그런 회사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을 좀 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팔거나 네네. 갑자기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러면 그 IR 담당자는 이제 완전 욕바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직합니다. 그렇죠. 본인도 몰랐는데 네. 대주주가 주식을 팔기 위해서 나를 채용했구나.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른 회사로 갔는데 다른 회사에서 저 사람 저 예전에 다른 회사 있을 때 뻥치고 다녔던 사람 이 낙인이 괜히 그 사람한테 찍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다리도 좀 두드려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재밌는 파트가 154페이지부터 나오는 나의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네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추세 추종 전략을 가치 투자에 적용하는 거다라는 내용인데. 네네. 보통 이제 추세 추종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가치 투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저희는 보수적으로 적정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는 거를 항상 놓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주가 자체를 너무 빨리 파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밸류에이션은 도대체 어디까지 매겨야 될까? 내가 생각한 적정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때 추세 추종을 접목시키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가다가 그 나중에 이제 추세가 꺾일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오른쪽 어깨에서 팔아라. 그거와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세 추종에는 아예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추세 추종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이 시장이나 종목이 추세가 있느냐, 이 추세가 얼마나 강하냐, 그게 척도가 되는 거고 가치 투자의 개념에서는 이 밸류에이션 적정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 싸냐 안 싸냐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오류의 멘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 그 가격이 말이 돼? 이런 거. 나는 죽어도 못 산다. 이런 거. 근데 그게 약간 그쪽은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 놓고 추세 추종으로 가다면 PER 100배, 200배도 살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것도. 네네네. 아니 그래서 왜 가치 투자 많이 하시는 우리 큰손 뭐 주변의 형님들도 그래서 테슬라 못 사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큰손 형님들을 만나보고 그동안 많이 만나보면 트레이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 예. 막상 만나서 그 형들과 얘기를 하면 이분이 과연 트레이더인지
아니면 가치 투자자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고 펀더멘탈 분석도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떤 타점, 기술적 분석 이게 녹아들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술적 분석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접목시켜 보면은 좀 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투기로 따지면 그냥 UFC. 네네 맞습니다. 입식이랑 그라운드 기술 다 되는. 네네. 테크노 펀더멘탈리스트. 예. 다만 이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상한가 따라잡기 예. 뭐 그런 기법 매매라고 하죠. 이런 거랑은 가치 투자 접목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에 좀 가깝고요. 예. 저도 열심히 도전해 불가능이라 하기보다는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추세 추종하고 접목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접목이 잘 되고 할만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취재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뭐 이렇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뭐 안 받겠습니까만은 제가 그쪽을 조금 이제 가까이 못했던 거는 저걸 배운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 투자는 사실 배우면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는 건가 싶을 정도의 거는 저걸 배운다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주변 다른 분들을 봐도 마찬가지. 혹시 공감을 하시나요? 네네 맞습니다. 저 트레이딩으로 아주 잘하시는 형님 사무실에서도 가서 구경도 하고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많이 봤거든요. 알 형님. 옆에 앉아서 딱 옆에 앉아서 형 이거 어떻게 지금 사시길래 형 이거 어떻게 사요? 그러면 야 깡투야 보면 몰라 이제 올라갈 거야. 형님 이거 도저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 기준에 사신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면 야 보면 몰라 이거 호가창이 나를 부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타고난 매매와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 호가창 보는 눈과 그 차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 왜 옛날 EBS 밥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화가 밥 아저씨 이렇게 막 그려놓고 참 쉽죠? 나무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정말 쉽죠? 딱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쉽대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 배운다고 될 건 아닐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런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매매, 우리가 전문용어로 막 매사기라고 하던 거, 그거와 추세 추종 전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추세 추종 안에서도 많이 나뉘거든요. 예. 가치 투자 안에서도 많이 나뉘잖아요. 뭐 정통독 가치 투자 PBR만 본다든지 뭐 여러 성장주만 본다든지 여러 가지 나뉘듯이 네. 추세 추종 안에서도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추세 추종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서 다 그로스를 뽑아놨기 때문에 굳이 어떤 매사기나 어떤 그런 게 필요 없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수익률과 손익비를 따졌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누구나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깡토님의 추세 추종이라는 게 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말씀하신 규칙, 원칙을 지키면서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 네네. 근데 그거는 감정 다 빼놓고 기계적으로 네네. 해서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 추종 트레이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승률, 손익비, 리스크 관리. 요게 핵심이더라고요. 네네.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은 승률. 대부분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떤 주식을 언제 사서 언제 팔까? 그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 데이터를 뽑아봐서 보게 되면은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사서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까? 요거보다는 내가 한번 매매할 때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어떤 수익률과 손익비를 가지고 반복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도박과 차이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풀어냈을 때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승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매매를 하면서 높은 승률을 요구하잖아요. 승률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승률은 크게 의미가 없고 사실 승률은 최하로 맞추는 거고 나머지는 손익비로 승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 책에도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로 손익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손익비가 뭐냐면 한번 손해났을 때 뭐 100만 원의 손실이 난다.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는 3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이러면은 손익비가 1대 3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승률을 따졌을 때 승률이 저기 30% 정도라고 했을 때
BEP 손익분기점을 했을 때 손익비가 한 2.33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BEP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꾸준히 반복했을 때 더. 네네. 그러면 그 이상의 손익비만 지키고 있다라면 내가 승률 30%라 하더라도 손익비를 1대3 이상만 지켜준다라면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매매가 되는 거죠. 근데 따져봤을 때 승률 30%는 생각보다 쉽거든요. 뭐 승률 80%, 90% 이런 매매는 되게 어렵지만 승률 30%라는 거는 10번 매매했을 때 7번 실패하고 3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3번만 성공했는데 손익비를 1대3만 지키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는 손절이지만 플러스 한 30%에서는 그때부터는 수익을 실현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손익비를 잡아놓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대신 여쭤보면 생각대로 그렇게 플러스 30%가 오겠느냐? 마이너스 10%는 자주 올 수도 있어. 플러스 30%가 그렇게 자주 와?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네. 뭐 막 눈 감았다가 막 갑자기 오르고 이런 거는 사실 잘 없거든요. 네. 물론 30%까지 오르는 확률이 작긴 한데 네. 그게 그래도 30%대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중에 3번은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승률과 손익비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또 맥스 2% 룰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맥스 2%? 네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한 번 내가 매매를 할 때 나의 시드머니에서 최대 손실이 2% 이상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2% 이상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되면은 반복했을 경우에 내가 손해가 계속 연속해서 날 경우에 다시 원금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결국 2%의 손실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체 계좌. 계좌 얘기입니다. 전체 계좌 기준으로. 네, 전체 계좌 기준으로 했을 때 켈리 공식을 조금 풀어서 쓴다라고 했을 때 그때 2% 이하로만 맞추게 된다라면은 반복했을 경우에 나의 손실 부분을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통계적인 걸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기계로 시키는 거. 네, 네. 컴퓨터로 네네. 짜놓고. 그러면 하시는 추세 추종은 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닙니다. 저 추세 추종 안에서도 로직이 좀 나뉘는데 네. 뭐 신고가 돌파 매매 이런 건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뭐 JDL 저스트 드로 라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돌파했을 때 우상향으로 갈 것 같은 종목들을 주도 세트를 뽑아서 매매하는 거는 아직도 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깡토님은 원래 그 개발자 네네. 출신이시고 네네. 프로그래밍을 좀 하셔서 할 줄 아는 건데 일반인들도 이거를 좀 세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예전에는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때 관련 전문 서적도 국내에 잘 없었고요. 프로그램으로 코딩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하나의 어떤 로직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데 뭐 짧게는 한 달, 뭐 그 정도로 아주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AI 시대다 보니까 특히 뭐 커서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개발하는데 환경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스타기지라는 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총 3명의 공동 창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한 분은 작곡가 출신입니다. 근데 작곡가분이 코딩을 해요? 네네. 프로그래밍 전혀 모르셨는데 어. 커서랑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현재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일반인도 누구나 노력을 한다라면 지금은 쉽게 프로그램이 가능한 상태라서 시스템 트레이딩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커서 AI 컨텐츠도 만든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시대. 좋은 시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승률도 30%만 넘어가면은 이걸 반복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사실은 3할 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네네. 근데 주식에서 3할이라는 거는 어렵진 않다. 네네, 맞습니다. 예.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음. 웬만하면 제가 이제 주식 그 추노라고 해서 이제 네. 추세 추정 관련해서 강의도 무료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한번 가르치고 강의를 네네네. 해봤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30% 정도의 승률은 무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새로 하시는 분들도 30% 정도의 승률은 생각보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2% 룰을 꼭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저기 손익비를 지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기 유니스 그래서 점진적 베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점진적 베팅이 뭐냐면 추세 추종은 말 그대로 시장이 좋거나 시장이 하락하거나 추세가 있을 때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이 계속 성공합니다. 예. 3할에 계속 도달하면서 계속 손익비 3 이상이 계속 나오는데 음. 그럴 때는 비중을 올리는 거고 계속 실패가 나오고 상황이 시장이 나빠지면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점진적 베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세 가지를 같이 쓰게 되면은 시장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어느 정도 되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해지도 어느 정도 되고 무난하게 다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추세 추정 계좌 한 10억이 있었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한 12억, 13억, 15억으로 늘렸다가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한 8억, 5억으로 줄였다 이런 식으로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세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예. 장세 판단이 어려운 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장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추세 추종은 현재 추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장이 앞으로 뭐 꺾일지 올라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장세가 추세가 있느냐 현재 시장 장세가 하락이냐 이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추세 추정 계좌에서 요즘에 돈이 잘 벌리네? 그러면 그냥 추세가 좋은 시장인 거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은 재미난 게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고요. 예.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냅니다. 추세가 있으면. 네네. 위로든 아래로든 추세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어려운 건 예. 횡보장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하락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 자체가 좀 희귀해지잖아요. 네네. 희귀해지는 만큼 예. 밀집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종목은 그 안에서 더 강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에 빠지는 거지 전 종목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면. 네네. 근데 횡보장은 왜 더 어려울까요? 횡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결정되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장이라서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혹시 크면은 돌파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피뢰침이라든지 실패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횡보장에서는 추세 추종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추세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추세 추종 트레이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추노 같은 강의를 좀 와이스트릿에서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지난번에 YG 클럽에서 한 2시간 네네. 정도 특강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걸로는 좀 이제 부족해서 시스템 트레이딩 요것만 하더라도 추세 추종 강의만 거의 뭐 한 10몇 시간 하신다면서요. 네네. 요거는 제가 이제 깡토님을 더 좀 설득을 하는 걸로. 왜냐면은 깡토님이 증권사 직원들 대상으로도 추세 추종 특강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공개적으로는 많이 안 하시려고 해서 우리끼리만. 네. 그러면은 추세 추종 할 때도 한 2,500개, 2,600개 전 종목을 다 대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우선은 펀더멘털이 괜찮은 종목군 안에서만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도록 추세 추종을 하도록 이렇게 먼저 좁혀 놓습니까? 네네네. 이게 또 핵심인가요? 네, 핵심까지는 아니고 예. 어차피 그 추세 추종은 말 그대로 트레이딩이잖아요. 예. 아까 스몰캡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스몰캡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추세 추종에서는 트레이딩 일반 매매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스몰캡 매매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별로 없고 네네. 원체 시총도 작고 네, 하니까. 그래서 애초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애초에 걸러지는 거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보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섹터의 EPS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측면해서 그리고 추세가 있는 종목을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 필터링 자체 내에서 좀 갈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추종도 펀더멘털이 있는 그 위에다가. 네네. 트레이딩을 할 때도 기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등 대장주, 지수보다 강한 종목, 또 기관이 진입할 만한 종목 이런 식으로. 네네. 애초에 1등 대장주라는 자체가 제가 시장의 주도주와 주도 섹터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추세 추종이니까 추세 추종에도 종목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강한 종목만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따지는 게 이제 주도 섹터 주도주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1등 종목을 위주로만 하는 거고요. 네. 현재 시장 장세에서 어느 섹터가 좋은지 뭐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는 섹터 뭐 최근 들어 뭐 방산 뭐 조선 네. 뭐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지금 주도 섹터가 네. 어디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종목 내에서 신고가를 간다거나 그 종목 내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 2년 전으로 따지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여기 들어 있었던 네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도 가치 투자 계좌로는 도저히 못 사고 네네 추추로는 사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추추로는 너무 매력적인 거죠. 네네 그런 종목 위주로 먼저 살펴보는 거고요. 그때 살펴볼 때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캔슬림이라든지 MTT라든지 캔슬림은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이라 보시면 네. 되고 MTT는 마크 비너비니의
템플릿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섹터가 EPS나 이런 ROE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거를 먼저 체크하고 나서 신고가라든지 어떤 브레이크아웃이라든지 돌파되는 그런 지점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저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고 스몰캡을 보게 되고 테마주를 보게 되고 테마주도 이거 올라가고 있어서 좋은 거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도 캔슬림에서도 I가 인베스트먼트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투자할 때도 기관이나 외국인의 대량 거래를 봐야 됩니다.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말 그대로 오늘의 추세는 강할지 몰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추세가 좋을지 나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개인의 매수세가 많은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있는 종목들을 보는 거죠. 즉 컴플라이언스에 통과할 수 있는 종목군을 1순위로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또 하나 그 의문 중에 하나가 캔슬림 같은 경우 이제 윌리엄 오닐이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데 과연 이게 국장에서도 통하느냐? 네네. 어떻습니까? 해보시면.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국내에서도 저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뭐 책에도 통계를 뽑아서 통계 작업도 하면서 오래 걸린 네. 거거든요. 예, 그 통계를 5년치, 10년치의 데이터를 뽑아서 과연 국장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매매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해외만큼 국장도 성과가 좋았고 네.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이점이 있다면 또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을 볼 때 RS를 봐야 되거든요. 상대 강도라고 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IBD에서 윌리엄 오닐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HTS의 RS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증권사들 거엔 좀 있는데 대부분 국내에서 제공하는 건 RSI라고 해서 RS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RSI는 그냥 그 RS는 시장 상대 강도라고 해서 100분율로 따졌을 때 이게 지수보다 순위가 얼마나 많이 상승했느냐 상승률을 보는 거고 RSI는 뭐 가매수와 가매도에 대한 걸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트레이딩 뷰를 이용하면 저기 RS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RS 랭킹이라든지 국내 시장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타기질에 들어가시면 RS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그거 보고 RS 순위를 체크하셔서 종목별로요? 네네 주도 섹터인지 주도주인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없었는데 제가 필요해가지고 너무 딴 데 가서 만들어서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 고깃집이 없어서 고깃집 차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승질 나서 맛집 내가 차린다 이런 느낌으로. 네네. 오,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치 투자 계좌에서는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추세 추종에서는 불타기가 중요하다고요. 요걸 네네. 이제 피라미딩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추세가 강한 종목은 이제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하나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초반에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인 피라미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추세 추종에 피라미딩 하는 게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싸게 샀는데 더 비싸게 더 사야 된다는 이게 생길 수가 있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그렇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사실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투자에서는 수익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내려가더라도 수익금이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종목이 우상하게 되면은 불타기를 해줘야 수익이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또 염두에 두면은 이게 어려운 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10%인데 두 배로 물탔다가 플러스 5%로 되는 것도 약간 좀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또 하나가 계속 불타기 했다가 고점에서 조금만 조정을 받으면 너 한순간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라미딩을 할 때도 계획적인 피라미딩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피라미딩에도 방법이 되게 많은데 뭐 원통형 피라미딩 말 그대로 피라미드처럼 하는 피라미딩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저는 이제 피라미드형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중을 좀 많이 사는 거고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여가면서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살 거에 뭐 한 50%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30%, 20% 조금씩 더. 네네. 그러니까 불을 타는 게 위에다 그냥 확 얹어버리는 게 아니네요. 네네 맞습니다.
원통형으로 해도 사실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원통형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직선으로 그냥 계속 같은 비중으로 불타기를 하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뭐 마이너스 8%의 손절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피라미딩을 뭐 그 이상을 했다. 예. 그러면은 2% 룰을 따져서 마이너스 8%의 손절하는 게 아니라 뭐 손익분기점까지 기다렸다가 손절한다든지 손절 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 추종으로 가면서 불을 탈 때 손절 라인도 여기 있던 게 같이 올라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거의 동일하게 지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똑같이. 네네. 여기에서도 똑같이 아까 그 1대3의 네네, 손익비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고. 네네. 원칙을 1대3은 딱 1대3이라고 고정시킨 게 아니라 1대3이 최소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보니까 손익비는 또 나름 자기가 또 따로 정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아까 손익분기점을 따졌을 때 30% 승률 따졌을 때 2.33%가 손익분기점이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1대3 이상을 그냥 최소로 잡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짝 게임을 할 때 뭐 검은 공, 하얀 공 50개 50개가 아니라 49대 51 아니면은 뭐 한 501대 499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의 최적비 최소한의 3대 1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그렇죠. 이거는 약간 뭐 대수의 법칙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중요한 거는 원칙이고. 네. 근데 이제 아까 코딩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습니다만 이 추세 추종 또 시스템 매매를 일반 직장인들도 할 수 있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 트레이딩을 빼고도 그냥 추세 추종 자체는 일반 트레이딩은 직장인이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효과가 어떻게 될지도 계속 모르고, 봐야 되고. 네네, 지켜봐야 되면서 뭐 계속 화장실 갈 수도 없는 거고. 안 나와. 네네. 화장실 칸에서. 근데 추세 추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어떤 내가 비중을 얼마나 줘야 될지 2% 룰 따지면 내가 최대 포트폴리오 비중이 얼마가 될지 언제 손절해야 될지 언제 수익 쿠션을 챙겨야 될지 다 나와 있잖아요. 세팅을 다 해놓고 네, 컴퓨터가 그래서 돌아가니까. 예약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깡토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댁에서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방송하는데도 집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나중에 집에 갔을 때 좀 불안하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오늘 이 컴퓨터가 어떻게 했을까 막 이렇게. 그걸 이제 처음에는 중간중간 계속 어디 나가더라도 핸드폰으로 들여다보고 네네네. 얘가 잘 돌아가고 있나 일 잘하고 있나 감시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딱히 뭐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나중에 가셔서 나중에 천천히 봐도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직장인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약 매매를 하든 뭐 하든 불안함이 있어서 쳐다보게 되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손해가 나면 오늘은 꽁쳤다. 만약 수익이 나면 오늘 돈 벌었네. 뭐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그냥 누적되고 쌓여서 큰 데이터가 네네. 되는 거고. 네네.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저기 추세 추종은 대박이 절대 아닙니다. 반복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돈을 버는 거지 갑자기 한순간에 수익을 내거나 큰 벼락부자가 되거나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치 투자 계좌로 따로 해야 되는 거고. 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뭐 3종목, 4종목을 짰을 때 어떤 하나의 종목이 급등하면은 계좌가 컴덤 점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추세 추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야곱야곱. 수익과 손실과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쌓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 계좌는 한 1년 중에 한 9개월 물려 있다가 한 1, 2주 만에 추세 나서 돈 다 벌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트레이딩 계좌는 추세 추종은 야곱야곱 벌어가고. 그래서 양쪽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 네네.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초반에는 그 기간을 못 견디는 거죠. 왜 이렇게 주식은 고통스럽고 네네, 오르지도 맞습니다. 않고. 네네. 저평가주 사면 언젠가는 오른다면 그 언젠가가 언젠지는 모르겠고. 네네. 영원히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분기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안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만년 네. 저평가인 종목들이. 네. 그런 종목들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그냥 묻어두시고 배당 받으시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나머지 밸류에이션이 좀 애매하거나 좀 비쌈에도 불구하고 잘 갈 것 같은 종목들, 잘 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세 추종을 도입하면은 뭐 효율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퀀트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저 PER, 저 PBR만 놓고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전략?
혹시 그런 거는 좀 안 해보셨어요? 네네. 소컨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예. 소컨은 뭐냐면 소형주 컨트라고 해서 예. 시가총액 하위 순으로 잡아서 그냥 들고 가는 음. 그런 매매도 했는데 그거는 또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서 최근에는 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우선 스톱을 시켰었는데 그런 전략 역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통계 기반 이런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안정성도 가질 수 있고 고수익은 안 내더라도 반복할 경우에 다시 시장에 돌아오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뭐 PBR 0.1배 이하, 뭐 0.2배 이하는 뭐 나중에 뭐 상폐를 시켜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게 약간 뭐 정치권 일부에서 조금씩 나와가지고 그런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 조금 볕이 들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극저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네. 이게 절대로 추세 추종 그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긴 하겠습니다만 인베스트먼트 근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은행주,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추세추종에 들어갈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 밸류업 되면서 은행주, 금융주들 뭐 최근은 아니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급등하고 했었잖아요. 아하. 그때는 주도 sek터 주도주였습니다. 그러면 추세 추종에 막 메리츠 네, 금융지주 이런 거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네. 하기사 추세를 보면 뭐 그거만한 게 없어. 네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아. 가치주가 추세추종을 안 된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만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도 일단 있는 데다가 추세까지 얹어지면 네네. 그런 게 또 무서운 거고. 네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정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주 상법 개선안이나 이런 게 혹시나 진행되게 되면 지주사 관련돼서 다시 밸류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주사가 지금은 만년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밸류업이 되고 지주사에 대한 가치가 다시 평가받게 되면 지주사가 주도 섹터 주도주가 돼가지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간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의 관점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같이 보시는 거네요. 아, 네네. 그러면 그 지주사는 가치 투자 계좌에 들어가게 됩니까? 나중에 추세 추종 계좌에 들어가게 될까요? 가치 투자 계좌에 먼저 사서 들고 있는 거고 오. 추세 추종 계좌에서 추세가 붙을 때 따라서 나중에 사게 되는 거겠죠. 아, 재밌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도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그 예약 매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예 그 시스템을 붙여놓고 HTS의 어떤 뭐 API로 활용을 해서 자동화 시켜놓는 거랑 예약 매매는 내가 이제 핸드폰으로 해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좀 어떤 차이라고 보면 돼요? 증권사마다 예약 매매에 대한 기능이 조금씩 다를 뿐인 거고 웬만하면 다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수량의 제한이라든지 디테일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조건 값을 내가 걸어놓는 거예요? 네, 보통 예약 매매는 가격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예를 들어 돌파 브레이크아웃 되는 시점에 그 가격에 도달하면 얼마치를 매수해라라고 예약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시스템 트레이딩은 그걸 더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조건 값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거래량이라든지 인더스트리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받쳐줄 경우에만 매수해라라고 되는 거고 저기 예약 매매는 그냥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은 매수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대체거래소 NXT 거기에서도 이 돌파 매매 요거 주문 방법에 추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차별화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12,000원 넘어서면 12,100원에 매수 주문 이런 식으로.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네, 됩니까?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건 또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워서 또 해보셔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이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누구나 뭐 조금만 살펴보면은 예약 매매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약 매매를 저는 전업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씁니다. 시스템 트레이딩도 하고 있지만 예약 매매도 같이 씁니다. 그 이유가 HTS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냥 내동 매매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그러세요? 네네. 지금도 텔레그램에서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카톡 막 계속 알림이 오고 호카창에서도 번쩍번쩍하고 들어오라고 막 부르는데 그러면 뭐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오징어배처럼. 네네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도 한 번씩 그런 매매를 합니다. 인간인 이상. 네네. 그리고 뭐 실패하면 벽 보고 반성하고 그런 매매를 아직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매매를 방지하려면은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그 전날에 내가 오늘 어떤 종목들을 어느 가격대에 오면은 얼마치 매수해야지를 예약을 다 걸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동 매매를 거의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러지 않을까? 어제 괜히 그렇게 어제 괜히 예약해놨네.
대신 이제 손절 기준도 명확한 거잖아요. 아, 예.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예. 추세 추정 매매를 하면 손절이 됐다고 어떤 종목을 이제 실패했으니까 나쁜 애야 이러고 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얘가 올라가거나 실패했지만 다시 상승하게 되면은 다시 돌파하게 되면 또 다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감정은 배제하고 컴퓨터의 알고리즘으로만 네네. 데이터로만 네네. 숫자로만 냉정하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본인이 한번 물려본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종목은 다시는 안 보고 그 계열사 투자도 안 하고 막 이런데 네네. 기회가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네네. 이런 거네요. 돌파를 오히려 실질적으로 차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언더컷 랠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보통 차트 매매를 하면 지지와 저항 얘기를 많이 예.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지가 무너져 가지고 그 보통 얘기하는 손절 라인 이상으로 떨어졌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그게 언더컷이거든요. 네. 근데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그냥 상승했던 주가보다 언더컷 랠리로 한번 손절 라인 이상까지 내려갔다가 상승하는 게 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 그 이유가 이제 매물이 줄어든 거죠. 팔 사람들이 이미 팔아버렸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더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왜 박세익 대표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물 속에다 공을 깊이 집어넣으면 나중에 튀어오를 때 더 세게 튀어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 언더컷 랠리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손절하지 않고 또 버텨야 되는 거. 대부분 주식 투자하면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좋은 기억 때문에 망하거든요. 좋은 기억 때문에 망한다. 네네. 그게 뭐냐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예. 손절 안 하고 버텼는데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진 상태에서 버티다가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기억을 버리셔야 됩니다. 가치 투자는 상관이 없고요. 추세 추정 기준으로 한다면 명확한 손절 라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손익비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뭐 마이너스 8%면 8%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도달하면 장중에 도달하면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고 얘가 다시 말아 올리거나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앵커링 이펙트도 있기 때문에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는 못 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가능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인지심리학 이런 것도 와이스트리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 많이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계속 착각하고 네. 계속 스스로한테 너무 관대해가지고 여유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HTS의 기본 기능이 예약 매매나 아니면 통계 만들 수 있으면 시스템 엑셀로 만들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매매하는 데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 템플턴 경이 했던 말인가? 이번엔 다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이니까 계속 막 그렇게 되는데 그냥 아예 시스템으로 네네. 확률에 기반해서 한다는 네네. 거. 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또 이거는 가치 투자 계좌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네네, 맞습니다. 예. 가치 투자는 그 손절 라인에 도달했다고 손절하는 거는 바보짓이거든요. 내가 펀드멘털과 가치 분석을 싹 다 했는데 뭐 마이너스 8% 빠졌다고 회사가 가치가 변하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가치 투자 계좌에서는 가격에 기반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 기반해서 매매를 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가치가 훼손이 됐다라면 그때 대응을 하는 거고 추세 추정은 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가격과 거래량과 이런 거에 기반으로 해서 매매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뭐야? 다중인격이야? 다중이야? 본인이 무슨 뭐 마블의 세계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데 나눠놓고 나서 본인이 단련이 되면 따로따로 할 수는 있는 겁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가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아를 분리하고 뭐 한다는 게. 네네. 저 추세 추정을 공부할 때도 되게 많은 책을 보고 논문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었을 때 네. 제일 힘든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어떤 기업을 탐방을 가가지고 뭐 예상 추정 실적도 뽑아냈고 이제 펀드멘털 투자하기 좋을 만큼 잘 봤는데 네. 가치 투자 계좌라도 이미 샀는데 추세 추정으로도 추세가 좋아서 샀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하락이 왔을 때 이거를 내가 팔까? 이렇게 많은 회사를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깝다. 분명히 들고 가면 그죠, 좋아질까 그죠. 뻔했는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추세 추정의 원칙 지켜서 했던 게 성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투자 계좌에서는 이미 그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알아서 그냥 수익 내고 추세 추정에서는 내가 원칙을 지켰을 때 그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괜찮았습니다. 아하. 조금 일찍 팔았어도 아예 장기 투자하는 계좌에 있으니 또 이쪽으로 더 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상호 보완이 되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엔 스트레스가 그럼 별로 없으세요? 주식 빠지면 뭐 스트레스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네네 컴퓨터 아니고 인간이니까. 네네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깡토님과 함께 이 신간 책 내용을 바탕으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저희는 이제 복길이 분들이거든요. 복리 효과의 길을 함께 걷는 분들. 네. 예, 우리 복길이님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예, 이 투자 관련해서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책 제목을 내고 싶었던 거는 예. 투자의 정답이 없다였습니다. 안 팔렸겠네요. 네네 그 그거 했으면 출판사에서 1등 못했다. 이레미디어에서 어우 천만다행이다 이랬을걸요. 출판사에서 투자에 정답이 없으면 안 된다. 책에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을 수 없다 하면서 썸네일로 그렇게 했으면 조회수 안 나올 거예요. 투자의 정답은 있다. 이 책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건방지다. 투자의 정답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분들도 예. 투자에 대해서 편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치 투자면 가치 투자, 추세 추정이면 추세 추정, 각자 새로운 답이 있는 거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 자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뭐 자동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무서운 뭐 살인기구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을 복리로 불어날 수 있는 게 또 추세 추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견을 안 가지시면 좋겠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치 투자랑 추세 추정이랑 뭐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원리인지 어떤 구조인지 그런 부분을 알아야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 추정이나 이런 걸 배우고 나서 어설프게 추세 추정과 어설프게 가치 투자 배워가지고 두 개를 융합하는 거 그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두 개의 깊이가 생각보다 깊거든요. 어느 정도 뎁스 있게 들어가셔야 융합이 가능한 거지. 어설프게 융합해서는 두 개가 융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질문지도 뽑고 막 이렇게 여기 접어놓고 막 이렇게 밑줄 치고 했습니다만 이거 한번 본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책 보신 분들도 그 생각 많이 하셨을 건데.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야 됩니다. 네네. 이게 그 챕터 1은 난이도가 아주 낮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가치 투자 요쪽으로는 네네. 할 수 있죠. 네네. 난이도가 매우 낮은데 추세 추정 관련해서는 되게 제가 요약을 한 거거든요. 분량 자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출판사에서 좀 빼라 그랬죠? 뭐 복합적으로 최대한 압축시켜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적는다고 적었지만은 추세 추정 관련해서는 제 책 말고도 기본적으로 윌리엄 오닐이랑 성장주 투자, 마크 비너비니어 책이나 그리고 터틀 트레이딩 요거 3개 정도는 보셔야 조금 더 이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캔슬림하고 뭐 커비드 핸들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터틀 트레이딩 이런 거는 저희가 좀 깡통님한테 사정을 해서 우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또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빨리 이해라고 해야지 오늘 녹화가 끝난다니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치인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건데 깡통님이니까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깡통님, 김상균님과 함께했습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좋아요, 구독, 알림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